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국제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이 홍대에서 이 법학 교수로 계신 국제법을 전공하신 유병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박명규 전 MBC 아카데미 사장님도 모셨습니다. 유 교수님은 고대에서 이 학사, 석사, 박사 수료까지 하시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 로스쿨에서 이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를 이렇게 마치시고 뉴욕주 변호사도 하셨고 현재 공익대학에서 국제법을 전공하시는 법대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은 지금 국제법에 대한 전공이신데요. 지금 이 한국의 사태가 매일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5일 날은 문 대통령이 이 전쟁 반대를 외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부터는 미국하고 북한이 중국을 배경으로 미국 국무부가 대화 3대 조건을 이야기하고 미국의 합참의장이 중국에 가서 합참 총장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전쟁 불사 분위기가 이번 주 들어서면서 대화 분위기로 급진전되고요. 미국의 일각에서는 지금 미군 철수 이야기까지도 거론되고 있고 또 한국당은 어제 의총에서 전술 핵 배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내의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독자 핵 개발을 한국이 ICBM까지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당위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이 또 지금 북한이 핵 보유가 인정받는 순간에 핵을 보유함을 선언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교수님 이 식견이 좀 이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사실 별로 없으면서 각자 떠드는데요. 좀 중요한데 교수님 먼저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한반도 전쟁 반대를 이제 외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일각에서는 이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이면 만약에 미국을 향해서 북한이 괌을 향해서 IRBM을 발사해서 미국이 그것이 핵무기인지 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을 쏘겠지만 또 요격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 발사 지점으로 원점으로 타격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북한이 또 한국을 공격했을 때 이렇게 됨에도 전쟁 반대를 한국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맞느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한국 대통령으로서 평화를 지향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 전쟁 반대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전쟁을 어떻게든지 막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건지 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또 국제적인 방안,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건지 그런 데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막겠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은 그 워딩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동맹으로서 그 의무를 배치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의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술핵을 가지자고 주장하는 데에서 정권은 그러면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해 주자란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정권이 과연 북한의 핵을 갖다가 지금 정말로 비핵화를 원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하는 거냐?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수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라가는 일종의 비핵화를 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되었을 때도 로드맵을 말로 안 하면 그는 방법이 없고 그냥 북미 협정, 평화협정 맺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북미 평화협정은 우리가 회피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방안입니다. 이미 그 뮤넨의 배신이라고 알려진 가장된 평화만을 가져올 그러한 장치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그동안 해왔는데 한 번도 국제사회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평화조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북한이 그 약속을 지킬 리도 없고요. 다만 그것은 하나의 또 다른 배신의 장치가 돼가지고 결국 주한미군 철수 등 앞으로 남한 사회를 더욱 공공에 빠뜨리는 그런 것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교수님, 그럼 제가 하나 정말로 좀 전문가 견해가 필요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평화협정하고 관련해가지고 북미 간에 이제 이 대화가 되어서 결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을 숫자를 좀 줄여서 적절하게 몇 개는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핵을 인정해주고 ICBM만 없애고 단거리 미사일만 갖게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자. 이게 요즘 미국의 그 게이처 그 로버트 게이처미가 그 국방부 장관 CIA 국장을 했다는 안이 미국의 조야에 좀 상당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미 평화협정을 맺었을 때 교수님이 생각하기에는 평화협정의 내용이나 그 향후의 그 파장에 의한 결과에 따라서 주한미군 지금 한미 동맹 체제가 평화협정과 같이 공존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그 기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미 평화협정의 가장 큰 이슈가 주한미군의 한국의 잔류 문제일 것이라고 그 기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결국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빼는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단에 대해서는 아마도 중국도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의 안보가 크게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는 중국이 겉으로는 북핵에 대해서 골치 아파하고 제재에 일부 동참하고 또 결정적인 제재는 막아주고 이러고 있지만은 결국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상황을 가장 원한다. 그러면 동북아 정세에서 거의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력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중국의 이해관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미군 철수라는 부분에서는 일치하고, 그래서 북한이 핵과 ICBM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을 향해서 이 ICBM의 핵을 달아서 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평화협정을 끌어내서 미군 철수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안을 어느 정도까지는 압박을 하겠지만 또 중국 자체에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정세를 또 끌어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것은 중국도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중국이 미국 측의 북핵 미사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쌍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와 이 평화 체제를 이 투태력으로 하자라는 거, 그다음에 쌍중단,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자라는 부분, 그 부분하고요. 은근히 지금 베를린 선언이나 문 대통령의 8.15 또 이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문정인 특보의 지금 다른 내용들을 보면 중국의 쌍궤 쌍중단하고 유사해져 가는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이 지금 북핵 미사일 위기에서 미국하고의 같은 척의 입장에 서서 북핵에 대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 북한의 입장에 서서 오히려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의문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기 그 외국 누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건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의 외교 특보가 하는 얘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국제 법치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가 나와 있습니다.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는 구속력이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입니다. 그런데 그 안보이사회 결의의 한결같은 내용은 북한 핵의 불가역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나 한국에 관련된 그 정치 지도자들은 그 원칙에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보이사회 결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고요. 어떻게 핵무기 안보이사회 결의가 위법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한미 군사 연례적인 군사 연습과 동일선상에서 놓고서 이쪽을 중단하면 저쪽을 중단하는 거, 쌍중단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북한의 핵은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대화를 하기 위한 그 입구가 다소 완화된 조건으로 시작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이 북한 정권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또 다른 시간 끌기 그 술수에 말리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박 선배님이 보셨을 때요. 지금 문 대통령이 그 6.15 리셉션에서 그러니까 17주년 리셉션에서 평화협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요.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7월 그 6일부터 8일 사이니까 독일에 가서 또 베를린 선언의 내용에 보면 평화협정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은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종까지 싸워야 되는 분인데요. ICBM을 처음으로 쌓았는데 그 직후에 독일에 가서 평화협정 이야기를 우리 입으로 이제 공론화했어요. 외국 기자들을 상대로. 물론 다른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의 핵심은 평화협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협정을 이렇게 거론해도 되는 것인지,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평화협정과 중국이 생각하는 평화협정과 북한의 평화협정이 다른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그 평화협정,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과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문 대통령 생각을 들여다봐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화협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많은 잘못된 그런 국제 역사가 흘러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맹과 미국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 그것이 결국 월남 패망으로 이어진 거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뮌헨의 배신이라고 알려진 뮌헨회담, 히틀러의 평화협정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수덴텐 합병만 그냥 승인했고 폴란드 침공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평화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너무 수사적이고 언어 위주로
돼서는 안 되고요. 정부는 보다 신중하고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보다 몰두해서 치밀한 그러한 이성적인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북한과 같은 그런 대상과 그 평화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협약을 맺는달지 대화를 한달지 그럴 때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걸 전제로 해서 그 대화가 있는 것인데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대를 두고 평화를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우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난감스러운 게요.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또 북한이 최종적으로 ICBM 개발을 안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대립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살겠다 했을 때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때는 뭐 북미 간의 수교도 하고 또 뭐 이 남북 간의 통일을 향한 이 평화적인 어떤 진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상대가 이 핵과 ICBM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이 지금 상대방의 어떤 이 의도도 이렇게 바뀌지 않았는데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굉장히 이상하고요. 이런 말을 지금 나온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우리는 북한이 완전히 핵을 없앴을 때, ICBM을 없앴을 때 평화협정인데 지금 그런 되는 걸 보면 미국에서는 사실상 핵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핵 보유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되 통제의 범위 안에 두고 미국으로만 날라오지 못하도록 이 중장거리 미사일만 북한이 없애도록 하는 쪽에서 마무리를 짓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은 우리는 이제 유엔 부담을 덮었고 북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나는 재선도 가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 갈지 모르고 그럼 한국은 어찌 되는 겁니까? 일단 미국이 설령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경우에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미국 정부로 하여금 가급적 한반도 비핵화를 끝까지 달성하도록 국제사회의 압력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설득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가지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미국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미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협정을 뭐 마치 주선해 주겠다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한테 소상히 알려진 내용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먼저 북한을 위해서 물꼬를 터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화협정은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는 이 꺼내지조차를 못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평화협정은 미군 철수로 이어지고 그 종북 평화협정을 말을 하면 종북으로 네. 한 10년 전에는 지부가 됐죠. 그리고 미군 철수하면 곧 격화죠. 뻔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말도 꺼낼 수 없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대통령께서 그걸 발언을 하시고 이게 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된 것이 저는 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화협정이 이 남한을 포함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이미 1992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거는 제가 국제법 학자로서 봤을 땐 남북 간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거기에는 상호 불가침 협정이 들어 있고요. 한미 동맹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역시 그 불가침 조약에 미국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굳이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불가침 협정을 대신할 그런 평화협정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입니다. 또한 미국이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단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군사력을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뭐 정찰 위성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대외적으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생각이 없다, 또 침공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꾸준히 선언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방적 선언, 유니래터럴 디클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국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유력력을 행사하지 않는, 미국이 유력력을 행사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의 법적 근거는 이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교섭 단계에서부터 이미 주한 미국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서 주한 미군 철수의 장을 미리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끝으로는요, 우리 측에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이나 지금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 문정인, 또 이 주요 관료들,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평화협정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불과 100일 만에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에 이제 평화체제라는 어떤 틀 안에 북미 평화협정이 맺어져서 북미가 수교를 하고, 또 북미 간에 이제 불가침 협정을 맺게 되고, 그러면 굳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한국의 주한미군이 현재와 같은 지상군이 대규모로 주둔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지금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한미연합사가 제가 볼 때 평화협정이 맺어질 단계가 되면 당연히 한국 정부가 미국을 보고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다 연결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지위는 평화협정 속에서 빠지는 부분이 본질적인 이 논의 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 부분을 우리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보면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오죽하면 미국 의회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안보리 제재에 저해된다라고 못을 박는 이런 일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 같으면 정권 안에서 누가 공식적인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야말로 언론이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종북이냐, 당신 뭐 북한의 간첩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보수가 괴멸된 상황에서 이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수구 꼴통처럼 비춰지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이것 자체도 지금 안보에 굉장히 저는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 심각한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보태면, 교수님,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도 북한의 핵폭탄이 몇 개라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으며 정말로 다 없앴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엔 안보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아서 그 포기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이미 이전에도 그러한 합의에 따라서 IAEA가 사찰을 북한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90년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영변. 그런데 결국 그 사찰을 받는 것을 북한이 그때도 거부했었죠. 따라서 북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 관련돼서 어떠한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핵무기를 은닉하는 경우에 그것을 확실히 찾아낼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북한의 핵이 몇 개 있는가를 3년 전에 미국의 국방정보국에서 한 60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방송에서 한 50에서 100개 사이 정도는 있을 거다 이래 봤는데, 그런 보도가 나오기 전에 한국 정부에서는 한 20개 미만이 있을 거다 이래 봤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ICBM을 완성하는 데까지 2, 3년이 걸린다고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의 이 국방정보국 이하 모든 국방정보기관의 총합은 소행하는 완성을 했다. 그 다음에 ICBM 같은 경우는 대기권 재진입만 남았다. 이렇게 지금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또 솔직히 말하면 한국보다 땅덩어리가 넓은 저 북한 땅에 핵이 몇 개 있는가도 모르는데 그 비핵화를 한다는 게 너네 60개 있으니까 다 세서 60개가 안 나오면 우리가 너네 핵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하겠다지만 몇 개 있는지를 미국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데 지금 핵 발사대가 100개 있다는데 지금 250개 있다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 TEL이라고 그러는 게. 근데 이게 비핵화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게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선언적으로 매달리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불가능한 단계에 가버렸다. 교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설령 예. 그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 단계에 거의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핵무기를 예. 몇 개를 보유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국제사회가 더욱 압박을 가해서 예. 특히 중국을 하여금 예. 북한을 압박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핵무기를 궁극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세를 남한 정부가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유 교수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 옳으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북한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절대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그 수색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지만 이제 당위론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다른 정권들이 다 북한의 핵을 사실상 보유한 걸로 묵인해주자 하더라도 우리만이라도 아니다.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당연히 당위적으로요. 예. 이미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국제사회로 핵보유를 인용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이 현재 NPT를 탈퇴해서 더 이상 핵무기 개발에 대한 개발 금지에 대한 그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그 70조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약 탈퇴 전에 발생한 권리 의무는 탈퇴 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북한이 이미 NPT 조약을 위반한 것은 영구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보이사회의 결의로 계속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사회가 안보이사회의 그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을 여러 번 반복된 그 내용을 결코 백지로 돌릴 것인가? 그러면 제 저는 그렇게 질문인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인정이 된 경우와 인정이 안 된 경우, 지금은 이제 인정을 공식적으로는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무슨 차이가? 자, 그렇게 지금 핵을 보면 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한 핵보유국이 안보리 5개국 아닙니까? 미, 중, 러, 영, 퍼. 그 다음에 이 5개국에 속하지 않는데 사실상 핵을 가졌다고 묵인을 받고 있는 나라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네. 3개 정도 아닙니까? 네. 그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IAEA하고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묵인을 받고 그 IAEA하고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NPT에 애시당초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 나라들은. 음. 따라서 그 나라들은 우리가 소위 사실상 핵보유국가, 디팍토 핵보유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릅니다. 그 NPT 가입하고 있었고요. NPT 상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았고 또 안보이사의 결의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지금부터 영원히 불법입니다. 그것을 한국 정부 당국자가 용인하는 듯한 발언 자체가 국제 규범과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문정인 특보가 엊그제 미국의 CNN 같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가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저는 이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이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그 규정의 적용을 받고 유엔 안보리가 그것을 확인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이요. 예. 자, 오늘 예, 말씀하십시오. 한마디 더 드리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럼 중국이 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게끔 하는 그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북한 핵 포기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에 바라는 것은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비록 상업적 목적의 핵 능력일지라도 제철이나 고속 증식로가 허용될 정도의 그러한 핵 잠재적 능력을 강화하는 것. 따라서 언제든지 대한민국이 핵의유국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을 중국으로 하여금 인지하게끔 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를 막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그 2부에서는 어제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배치와 지금 또 일각에서 나오는 핵 독자 개발, 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요구, 또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